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베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성간호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태아가 둔이일 때 두정이로 교정해주는 시기와 체위로 옳은 거. 우리가 이제 둔이는 태아의 엉덩이가 자궁 입구 쪽에 내려와 있는 거고요. 두정이는 머리두, 태아의 머리가 자궁 입구 쪽에 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분만을 해야 되는 정상 태아의 위치는 두정이어야 돼요. 왜 둔이일 때 자연 분만이 힘드냐면 아기 엉덩이가 먼저 내려오고 가장 마지막에 머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가 끼어 있으면 질식해서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둔이에서는 제왕절개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둔이에 있을 때 계속 둔이 상태로만 있냐? 아기가 교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정이로. 자, 이 체위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아기 머리가 거꾸로 있을 때, 둔이일 때 임신 7, 8개월경부터 수룡이를 취해주면 두정이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잡고 수룡이를 취하라고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초음파를 봐서 두정이로 돌아와 있으면 이제 자연분만을 하는 거고 그대로 이제 둔이일 때는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룡이는 여성에게도 굉장히 좋은 요가 자세죠. 그래서 고양이 자세라고 많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월경통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산후 자궁 후구를 예방한대요. 자궁 후굴이 뭐냐면 우리가 분만을 하면 자궁이 뒤로 젖혀져 있어요. 이걸 이제 자궁 후굴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운동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 후굴된 상태로 계속 눌리니까 요통이 심해져요. 자, 이거를 예방해주는 체위는 수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옆에 1번에 이제 츠과이는 심스이랑 똑같은 말이죠. 측이는 옆으로 돌아 눕는 거고 와는 떨어질 와예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 누웠는데 앞으로 떨어질 듯한 체위라고 해서 츠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간호 쪽에서는 이제 관장이나 항문검사 시체위로 심스위로 많이 나오고요. 츠가이라고 시험에 나왔던 거는 성인간호 쪽에서 우리가 이제 덤핑 신드롬이나 급속이동 증후군은 음식물이 빨리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먹으라고 해요. 그때 시험 문제 이제 츠과이로 나왔었고요. 5번에 보시면 절석이는 쇠석이라고도 하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산부인과적 검사 시 체이다. 분만 시 체이를 물어보면 어떤 체인가요? 그것도 절석이 쇠석이에요. 그래서 산부인과 생각하면 무조건 절석이 쇠석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태아의 부속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5번이 정답이죠. 자, 1번 난막은 모체 측으로부터 순서가 틀렸죠. 탈락막, 용모막, 양막이에요. 난막은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 특히 자궁을 둘러싸고 있는 자궁 측에 있는 건 탈락막, 모체 측. 그리고 용모막, 태아 측을 둘러싸고 있는 게 양막이다. 자, 2번 보시면 태아에게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공급해주는 거는 태반이 하는 거고요. 자, 산소나 영양분을 태아에게 공급했으면 태아에게 이제 노폐물이 또 생기겠죠. 이거를 또 모체로 보내는 기능도 태반이에요. 그런데 제대는 뭐라고 나오냐? 운반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체에 있는 산소나 영양분을 태아에게 운반해주고 그리고 태아에게 생긴 노폐물을 모체로 운반해준다. 제대의 기능이에요. 자, 3번에 보시면 이 제대는 혈관이 제대정맥 1개와 제대동맥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그 성인에서도 이제 혈관이 정맥혈, 동맥혈 들어보셨죠? 이 정맥혈이 뭘 말하는 거냐? 산소가 적은 혈관이에요. 동맥혈은 동맥혈관, 산소가 많은 혈관을 말해요. 자, 그런데 제대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제대동맥은 정맥혈이에요. 제대동맥에는 산소가 적고 노폐물을 모체로 갖고 가는, 보내는 혈관이 제대동맥이고요. 제대정맥은 모체로부터 산소나 영양분을 태아에게 주는, 운반해주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노폐물이 더 많구나. 그래서 제대동맥 2개, 제대정맥 1개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자, 4번에 보시면 태아를 순환하고 나온 혈액이 태반으로 들어간대요. 제대 동맥이죠.
태반에서 태아에게 들어가는 혈관은 제대 정맥, 태아에서 태반으로 들어가는 거는 제대 동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5번. 태반은 임신 3개월에 완성이 되고요. 만삭시에는 태아 체중의 6분의 1이 6분의 1로 체크가 된다. 그래서 태반이 임신 3개월에 완성이 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 이제 감염병이나 이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감염병을 다 검사를 해가지고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양수의 기능으로 옳은 거. 5번이 정답이죠. 자, 1번에 보시면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궁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태아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 그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그 액체 성분을 양수라고 하잖아요. 자, 2번에 보시면 태아에게 영양을 제공한다. 태반. 3번 호르몬을 생성한다. 태반이죠. 어떤 호르몬을 생성하냐? 우리가 임신 반응 검사로 많이 알아보는 이제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이나 태반 락토겐은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태반 락토겐 그리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런 호르몬이 태반에서 형성이 되고요. 자, 태아에게 산소를 공급한다. 이것도 태반이죠. 태아에게 균일한 체온을 유지시킨다. 이게 양수의 기능이 되겠네요. 자, 이외에도 양수의 기능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밑에를 보시면 태아의 운동을 자유롭게 해요. 그 액체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요. 양막과 태아 체부와의 유착을 방지한대요. 유착은 들러붙는 거예요. 양막은 태아를 둘러싼 막이죠. 자, 그리고 태아 체부는 태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막과 태아 몸이 들러붙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태아에게 균일한 체온도 유지하고 분말 시에는 산도를 깨끗하게 해줘요. 우리가 자궁이 수축하는 진통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양수가 터지는 파수가 일어나죠. 자, 파수가 쫙 되면서 아기가 지나는 길인 산도를 깨끗하게 해주고 아기가 쑥 내려올 수 있게 윤활제 역할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수가 적은 산모들은 아기 낳기가 더 힘들어요. 왜? 이 윤활제 역할을 하는 양수가 부족하니까. 자, 그리고 분만할 때 자궁경부나 자궁 입구를 개대, 열어주는 역할도 하는 거다. 자, 자궁 수축이 되면 자궁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양수가 터지겠죠. 그러면서 자궁 입구를 열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자, 그리고 태반의 조기 박리도 방지한대요. 태반의 조기 박리는 오늘 마지막 쪽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태반의 조기 박리가 뭐냐? 우리 태반은 언제 떨어져요? 태아가 만출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궁에서 태반이 뚝 떨어져서 나와서 태반이 나와야 되는데 태아가 나오기도 전에 태반이 떨어져 나와 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반은 무슨 기능을 해요? 태아에게 산소를 공급하는데 이게 태아가 나오기도 전에 떨어져 나와 버렸으니 태아가 산소 부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태반의 조기 박리도 방지하는 기능, 중요한 기능이 있죠. 자,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의한 유산의 기간으로 옳은 거 2번 20주 전이죠. 그래서 유산의 정의를 보시면 자, 유산은 임신 20주 이내에 체중 500g 이하의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왜 20주 이내냐? 이때는 생존력이 없는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태어나도 밖에 나와서 살 수가 없는 기간이에요. 유산은 초기 유산과 후기 유산으로 나뉘어요. 보통은 초기 유산이 거의 70에서 80% 정도, 거의 대부분 초기 유산으로 유산이 되죠. 그래서 12주까지를 말하는 거고, 후기 유산이 12주에서 20주까지를 말한다. 사산은 엄마 뱃속에 있는 이제 태아가 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28주 이후 태아 사망을 말하고요. 만삭은 37주에서 42주예요. 왜 37주냐? 우리 그 엄마 뱃속에서는 이제 태아가 산소를 혈액을 통해서 공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만을 하게 되면 스스로 폐로 호흡을 해야 돼요. 근데 폐성숙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냐? 37주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삭은 37주에서 42주고요. 자, 그래서 조기 분만이죠. 조기 분만은 20주에서 37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유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5번이 정답이죠. 우리 그림 문제로는 안 나오는데 그림으로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절방 유산
불가피유산, 완전유산, 불완전유산, 계류유산으로 나뉘어요. 자, 불가피유산과 절방유산을 비교해서 보시고요. 완전유산과 불완전유산을 비교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산에서 살 수 있는 유산은 절방유산밖에 없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절박하다. 약간의 복통과 질출혈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유산기가 있대요. 그래서 절대 안정하거나 안정을 시키고 임신을 지속시켜주는 호르몬이 뭐였죠? 프로게스테론이었죠.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맞음으로써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절방유산이에요. 자,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도 불가피하게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자궁경부가 이완이 돼서 출혈도 심하고 복통이 심한 거 불가피유산인 거예요. 완전유산과 불완전유산의 차이점은 태아나 이 태아를 둘러싼 부속물이 완전히 다 배출됐다 완전유산. 뭔가 조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불완전유산이에요. 불완전유산은 위험한 게 조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잖아요. 태반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 혈관을 통해서 출혈이 어마무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균 침입도 많이 돼요. 그래서 폐혈유산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류란 뭔가 계류는 묶여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신한지도 몰랐다가 유산이 돼버렸어요. 태아가 사망한 채로 계속 있어요. 그런데 복통이나 질출혈도 없으니까 네, 그냥 계속 놔뒀다가 모르니까 임신을 한지도 모르니까 어느 순간 코피가 탁 나는 거예요. 출혈 증상이 갑자기 있어서 병원 갔더니 유산이래요. 계류유산. 우리 대부분의 이제 여성분들이 유산을 진단받는 게 계류유산이죠. 네, 이렇게 태아가 사망한지 모르고 병원에 갔다가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1번에 보시면 약간의 질출혈과 복통이 있고 약간의 질출혈과 복통. 자, 그리고 안정을 취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유산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뭐예요? 절박유산이에요. 살고 싶은 마음이 절박하다. 그래서 안정이나 절대 안정을 하고요. 필요하면. 어떤 주사 맞는다고요? 프로게스테론. 선생님 이건 호르몬 이름이잖아요. 예, 실제 주사 이름도 호르몬제의 이름을 그냥 따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써가지고 막을 수 있는 유산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썼는데도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에요. 앞엔 난막, 양막이라고 나왔잖아요. 예, 똑같은 말이에요. 난막, 태막. 그래서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파열돼서 자궁경부가 이완되고 복통과 질출을 그래서 많은 유산, 불가피하게 유산이 됐어요. 불가피 유산이에요. 자, 3번. 태아나 태반, 양막 등 수정된 내용물이 자궁경 내에서 완전히 배출됐대요. 완전 유산. 4번. 태아와 태반의 일부가 자궁각 내에 남아있대요. 불완전 유산이죠. 근데 불완전 유산의 위험한 거는 폐혈 유산을 일으키는 거다. 폐혈 유산이 뭐냐? 우리 폐혈증 얘기 들어보셨죠? 폐혈증이 뭐냐면 우리 어디 한 부위에 이제 감염이 돼서 균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몸은 다 혈관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균이 혈관을 타고 이 장기 저 장기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의 균 감염으로 사망하는 거 폐혈증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폐혈증의 특징적인 증상이 갑자기 열이 확 나요. 균 감염이 막 다 되니까. 그래서 혈압이 뚝 떨어지고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폐활유산도 뭔가 자궁각 내에 조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균 감염이 잘 돼요. 그래서 폐활유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로 폐활유산에 대해서 문제를 또 냈어요. 설명을 드리려고. 자, 5번에 보시면 태아가 사망해서 자궁각 내에 4주에서 8주 이상 머무르는 경우로 임신을 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유산이 된지도 몰라요. 그랬다가 복통과 질출은 또 없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코피가 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왜 코피가 나냐? 이렇게 오랫동안 내 몸 안에서 이제 태아가 사망한 채로 있으면 혈액응고 장애가 생겨요. 혈액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피나 출혈 증상이 나타나는 거 계류유산인 거죠. 5번이 정답이네요. 자, 황체 호르몬 주사를 맞고 안정을 취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유산 황체 호르몬 뭐라고요? 프로게스테론이라고요.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맞고 안정이나 절대 안정을 취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유산 뭐예요? 이거?
절박유산이죠. 유산을 막을 수 있는 건 절박유산밖에 없다 그랬죠. 자, 1번에 보시면 자궁수축이나 자궁계대, 출혈은 없어요. 그런데 출혈 증상이 심해진다 그랬죠. 혈액응고 장애가 일어나서. 이게 뭐예요? 계류유산이죠. 38도 이상의 열이나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래 이게 폐혈성 유산이에요. 폐혈성 유산은 어떤 유산 때문에 올 수 있다고요? 불완전 유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다. 조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쪽으로 균이 침입돼서 폐혈성 유산을 일으키는데 여기 보시면 폐혈성 유산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열과 악취가 심해요. 당연히 그 안에 조직이 남아있으니까 복통이나 출혈도 심하겠죠. 근데 복통이나 출혈은 다른 유산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특징적인 거, 열, 악취가 나는 게 폐혈성 유산이다. 자, 3번. 자궁수축과 출혈이 미미하고 경미화되어 이게 절박유산인 거죠. 자, 태아 부속물이 완전히 배출된다, 완전유산. 태아와 태아 부속물의 일부가 배출된다, 불완전유산. 불완전유산으로 올 수 있는 게 뭐다? 폐혈성 유산이 올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임신 20주 이전은 유산 기간이죠. 복통이나 질출혈이 나타나면서 유산이 되는 경우가 몇 회 이상 연속됐을 때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는가? 3회 이상이죠. 그래서 임신 20주 이전에 연속된 3회 이상의 자연 유산을 습관성 유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습관성 유산이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임신 때도 유산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서 이제 입원시켜가지고 아니면 집에서 절대 안정을 하고 해요. 자궁의 임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가 그 자궁의 임신이 뭐냐? 임신은 어디에 되는 거예요? 이 난관에서 수정이 돼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걸 수정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궁의 안전한 곳에 일주일이 되면 착상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안전한 곳에 착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궁 외 불안전한 곳에 임신이 되는 게 자궁 외 임신이에요. 그런데 자궁의 임신이 특히 어디에 많이 되냐? 난관 쪽에 많이 돼요. 왜? 수정이 난관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궁까지 들어오질 못하고 이쪽에서 임신이 되는 거예요. 착상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를 자궁 외 임신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자궁의 임신이 위험한 게 뭐냐면요. 우리 모든 장기는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됐는데 얘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점점 커져요. 자라요. 여기가 파열돼서 출혈이 어마무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출혈성 쇼크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죠. 이거에 대한 문제네요. 4번이 정답이에요. 1번에 보시면 자궁의 임신은 임신 전반기 질출혈이다. 우리 출혈에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요. 임신 전반기 질출혈에는 유산, 자궁의 임신, 자궁경관 무력증, 포상기태가 있고요. 임신 후반기 질출혈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전치태반과 태반조기박리가 있는데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전치태반은 무통성 질출혈이고요. 태반조기박리는 통증성 질출혈이다. 문제 내기 굉장히 쉽겠죠. 자, 2번. 자궁경관이 약화되어 통증 없이 자궁경부가 열리고 난막이 파열되어 태아가 만출되는 건 자궁경관 무력증이에요. 자궁경관 무력증은 말 그대로 자궁경부가 무력한 상태, 힘이 없는 상태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 자궁경관 무력증은 뭐 외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자궁경부가 그냥 약해져 있는 산모들이 있겠죠. 그러면 양수무게나 태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경부가 열려버려요. 그래서 복통 없이 그냥 열리니까 난막이 파열되고 태아가 만출돼 버리는 거예요. 자궁의 임신은 뭐예요? 수정란이 자궁의 정상 자궁 내막 이외의 다른 부위에 착상된 임신이죠. 그래서 난관 임신이 흔하다 그랬죠. 자, 3번. 수술요법으로 맥도날드법이다. 맥도날드법과 시로드카법은 자궁경관 무력증의 수술법이에요. 자궁경부를 묶어주는 수술이에요. 자,
그러면 자궁의 임신에서 수술요법은 난관 절제술과 난관 보존술이에요. 이게 이렇게 난관이라고 하면 자, 수정란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위를 절제해버리는 거예요. 난관 부위를. 이게 난관 절제술이에요. 그럼 임신을 못 하잖아요. 우리 난관은 양쪽에 있죠. 한쪽은 보존을 해놓으니까 임신이 가능하죠. 아니면 이제 난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부위만 이렇게 절개를 해서 빼내는 거예요. 수정란을 배출시키는 거. 이게 난관 보존술이죠. 자, 4번. 수술 받기 전까지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요.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 수정란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 이 난관 부위에 점점 커지고 여기가 터져버려서 파열이 되면 출혈이 어마무시해져요. 그래서 출혈과 쇼크를 관찰하기 위해서 혈압을 만약에 이 환자가 수술 예정이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계속 측정을 해야 돼요. 우리 그러면 출혈이 되면 혈압은 어떻게 될까요? 혈압은 떨어져요. 그래서 바이탈에 출혈이나 쇼크 시 바이탈 알고 계셔야 돼요. 맥박하고 호흡은 빨라져요. 그리고 계속 출혈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체온하고 혈압이 떨어져요. 일반 그 출혈 시 바이탈이에요. 이거는 성인간호 쪽에서 배우실 거예요. 자, 5번에 보시면 자궁의 임신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균은 임균이죠. 자, 월경을 2달 걸은 후 갑작스럽게 우측 하복부에 찌르는 듯한 통증과 질출혈로 병원을 방문했다. 어떤 경우를 추측할 수 있는가? 자궁의 임신이죠. 자궁의 임신의 통증이요. 그 산모들의 그 표현으로는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 엄청 심한 통증을 호소해요. 그래서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복통이나 견갑통, 어깨 통증, 어깨 부위에. 자, 그리고 혈압이 뚝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져요.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니까 이 그 혈액을 메꿔주기 위해서 맥박이 빨라지고 그런데도 계속 출혈이 되니까 혈압은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수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월경이 없고. 만약에 복강 내 출혈이 장시간 계속되면 배꼽 주위가 청색으로 변하는 쿨렌 징후가 나타나요. 우리 쿨이 뭐예요? 시원한 파란 색깔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 주위에 출혈이 계속되니까 파래진다 해서 쿨렌 징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궁경관 무력증의 특징은 통증이 없이 난막이나 태아 부속물이 그냥 자궁경부가 열려서 배출되는 거. 포상기태는 심한 오심과 구토가 특징이에요. 왜? 우리 그 포상기태의 특징이요. HCG 호르몬 수치가 상승하거든요. HCG가 뭐예요?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우리 임신 반응 검사로 임신 반응 검사로 확인하는 이제 호르몬이라고 했죠. 근데 입덧일 때도 HCG 수치가 가장 최고일 때 입덧이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포상기태가 이 HCG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심과 구토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포도송이 모형처럼 영양 배합이 막 증가하면서 정상 임신에 비해서 자궁이 커요. 이게 특징이고요. 전치 태반은 임신 후반기 질출혈이죠. 그래서 통증이 없는 질출혈이고 태반조기 박리는 심한 통증을 수반한 질출혈이에요. 선생님 나중에 이거 헷갈릴 것 같아요. 어떻게 외워야 돼요? 우리가 그 분만할 때도 배에 이제 복통이 심한데 진통 때문에 그런데 태반이 떨어질 때도 복통이 심해요. 왜냐면 이 태반이 자궁에 붙어 있던 게 박리돼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전체 태반은 무통성 질출혈이고 태반조기 박리는 태반이 떨어지는 거니까 통증을 수반한 질출혈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조건 외우면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자, 포상기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기 밑에 사진을 먼저 보시면요. 포상기태. 이렇게 이거는 직접 이렇게 초음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포도송이 모양처럼 영양 배합이 비정상적으로 막 엄청 자라요. 제가 예전에 병원을 다니면서 이런 경우를 2번 봤는데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이 포상기태는 굉장히 보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했는데 딱 2번을 봤는데 그 케이스가 다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 애들이 이제 임신한 경우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나이 많은 여성, 특히 뭐 45세 이상인 여성에게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호발인자로 보시면 뭐 호발인자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15세 이하의 여성이나 아니면 50세 이상의 고령 임신, 완전 고령일 때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송이 모양처럼 영양 배합이 이렇게 막 자라요. 그래서 포상기태라고 포도송이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포상기태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임신 횟수에 비해서 자궁 저부가 높아요. 자궁 저부가 높다는 건 자궁이 크다는 거예요. 왜? 이 영양 배합이 하루가 지나게 막 크거든요. 그래서 포상기태라고 진단을 받으면 바로 뭘 해야 되냐? 소파 수술. 빨리 긁어내야 돼요. 왜? 점점 영양 배합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한번 출혈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그 다음날 소파 수술로 이제 응급으로 이제 소파 수술을 하자 해가지고 있다가 제가 밤근무, 나이트 근무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출혈이 심하다고 콜베리를 갔는데 진짜 출혈이 콸콸콸콸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처 카트 해가지고 이제 바로 분만실로 보냈죠. 그래서 출혈이 굉장히 심할 수 있어요. 그냥 놔두면. 그래서 자궁 임신에 비해서 굉장히 자궁이 크고요. 정상 임신에 비해서. 오신구토가 심하다고 했죠. 왜? 어떤 수치가 오르니까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오신구토가 심해요. 그래서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가 아니라 HCG 호르몬 검사가 필요하고요. 왜 이 호르몬 수치 검사를 해야 되냐? 포상기태는 소파 수술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긁어내는 수술을 하는데 소파 수술 후 이 조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잖아요. 얘가 악성이 돼서 육모상피암, 암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소파 수술 후 악성이 될 위험이 있는 잔여 조직 꼭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HCG 호르몬 검사도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수술 후 HCG 호르몬 수치가 음성이고 추후 관리만 잘하면 1년간 피임해야 돼요. 바로 임신해서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 HCG 호르몬 수치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을 해가지고 이 호르몬 수치가 상승한 건지 아니면 이게 재발돼서 뭔가 조직이 남아있어서 악성으로 돼서 암이 일으켜서 HCG 수치가 상승한 건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1년간은 꼭 피임하라고 교육하고 퇴원시키는 거예요. 11번 보시면 자궁경관 무력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이죠. 1번에 보시면 보통 자궁경관 무력증은 임신 전반기 질출혈이기 때문에 수술은 초기에 해야 돼요. 그래서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14주경에 보통은 12주까지는 굉장히 초기에 이제 초기 유산이라고 해가지고 유산의 확률이 굉장히 좀 높잖아요. 그래서 14주경에 자궁경관을 묶어주는 수술을 진행을 해요. 14주에서 한 16주 정도에. 자, 자궁 수축 없이도 저절로 이완돼서 유산을 초래해버리는 거고요. 3번, 조기 이상이나 장시간의 운동하면 절대 안 돼요. 자궁경부가 무력해져 있는데 심한 운동을 하면 쑥 밑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신체 활동을 제한해야 되고요. 그래서 침상을 안정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금해야 되고 부부관계도 제한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전치 태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가 태반의 위치는요. 여기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자궁의 상부에 안전한 곳에 태반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전치 태반은 자궁 입구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자궁 입구를 다 덮지 않더라도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태반은 안에 다 혈관이에요.
그런데 이 자궁 입구 쪽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조직 손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출혈이 어마무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 태반은 무통성 질출혈이에요. 자, 1번 보시면 태반이 자궁 저부에 착상해. 자궁 저부는 어디예요? 여기가 자궁 저부죠. 아니죠. 자궁의 하부에 착상해. 자궁 상부를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자궁 경부의 안쪽을 덮고 있는 것을 전치 태반이라고 하죠. 자, 2번 질 내진하면 될까요? 질 내진은요,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보는 거예요. 절대 내진하면 안 되죠. 왜냐면 태반이 여기 내려와 있는데 내진하다가 출혈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절대 내진하면 안 돼요.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진 안 된다. 침상하는 정으로 해서 최대한 임신을 유지해요. 언제까지? 폐성숙이 잘 다 되는 37주까지. 그래서 전치 태반의 그 목적은 또 하나 있어요. 태아가 정상적으로 다 성장을 할 때까지 임신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생존력이 있을 때까지 임신을 유지한다. 4번 되도록이면 질식뿐만이 아니라 제왕절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식뿐만을 하다가 여기 태반이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태반이 먼저 떨어지면 출혈도 굉장히 심해지고 태아가 안에서 사망할 수도 있고 태아 사망보다는 모성 사망이 더 많아요. 질출혈이 너무 심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왕절개를 해야 되고요. 자, 인부에게 복부를 지지한 상태로 병동을 자주 걷게 한다? 아니요. 절대 안정이에요. 언제까지? 태아가 생존력이 있을 때까지 절대 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임신 35주 된 이모가 자궁수축과 복통이 없이 다량의 질출혈로 병원에 내원했다. 출혈의 원인으로 가장 적당한 거 4번이 정답이죠. 선생님, 복통과 질출혈이 있으면 유산일 수도 있고 자궁의 임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앞을 보셨어야죠. 임신 35주 됐어요. 임신 후반기 질출혈이어야 돼요. 그래서 임신 전반기 질출혈 다 땡이에요. 자, 그럼 임신 후반기 질출혈에는 전치 태반과 태반 조기 박리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특징이 자궁 수축과 보통이 없대요. 없는 거 전치 태반이죠. 자궁 수축과 보통이 있대요. 태반 조기 박리예요. 그거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전치 태반의 발생을 높이는 요인으로 옳은 것. 호발인자죠. 5번이 정답이네요. 자, 초산부보다는 초산부는 처음 임신한 산모잖아요. 초산부보다는 다산부, 여러 번 임신. 자, 기형아 출산이 아니라 35세 이상의 고령이나 전치 태반의 과거력. 저번 임신 때 전치 태반이었던 과거력.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유산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유산의 경험이 있을 때. 그래서 보통은 유산이나 소파 수술의 경험이 있는 산모가 그 자궁의 어떤 부위에 이제 단은이나 상처가 있을 때 이런 전치 태반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과거 제왕절개 분만으로 인한 반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궁에 뭔가 흔적이 있으니까 그 부위에 착상이 잘 안 됐던 거죠. 자궁 안전한 부위에. 태반 조기 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이 정답이죠. 임신 20주 이후 태아 만출 전 태반이 일부 혹은 완전히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태반 조기 박리는 태반은 언제 빠져나온다고요? 태아가 분만을 하고 태아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궁에서 태반이 떨어져서 나와야 돼요. 박리가 돼야 되는데 태아가 나오기도 전에 태반이 안에서 먼저 떨어져 버리는 게 태반 조기 박리예요. 2번 복부에 찌르는 듯한 하복부 통증과 견갑통이 특징인 거 자궁의 임신을 했죠. 임신 7개월 이후 무통성 질출혈이래요. 임신 후반기 무통성 질출혈 전치 태반이죠. 태반이 자궁 하부에 부착되어 자궁 경부를 완전히 덮고 있다. 전치 태반이죠. 자, 태반 조기 박리는 태아 사망률이 높아요. 전치 태반은
모성 사망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태반이 밑에 내려와 있다 보니까 출혈이 심해서 모성 사망률이 높고요. 태반조기 박리는 태반은 태아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먼저 떨어져 나와 버렸으니 안에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태아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태아 사망률은 76%인데 모성 사망률 1%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태반조기 박리의 위험 요인이 아닌 거. 5번이죠. 그래서 태반조기 박리는 보통 태반이 이제 혈관으로 막 얽혀 있어요. 혈액 공급이 엄청 많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태아에게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고 태아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또 태반으로 갖고 오는 기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어요. 태반조기 박리는. 예. 그러니까 혈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고혈압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여기 밑에 이제 원인을 먼저 보시면 고혈압과 관련된 질병일 때 혈압이 높으면 혈액순환이 좋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혈압이 높다는 건요.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심장에서 더 높은 압력으로 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태반조기 박리도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고혈압 환자에게서 그래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자궁에 붙어있는 혈관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또는 외상으로 인해서 사고 같은 거, 아니면 어디 부딪히는 거, 아니면 자궁 종양이나 기형으로 인해서 엽산부족이나 약물로는요, 알코올이나 코카인이에요. 틀린 보기로 카페인이라고 많이 나왔어요. 카페인으로 태반조기 박리라면 임산부 아무도 안 먹겠죠. 그리고 경산부, 다산부일 때. 그래서 위험 요인이 아닌 건 5번 초산모가 되겠죠. 경산부, 다산부에서 많이 나타나니까. 37주인 태반조기 박리의 인부의 치료겠죠. 치료와 간호로 옳지 않은 것. 1번이죠. 자, 분만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궁수축제를 투여한다. 안 돼요. 태반조기 박리는 위험한 게 뭐라고요? 태반이 떨어져 나오면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게 위험한 거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궁수축제는 진통을 유발하는 약이에요. 근데 진통이 됐을 때, 자궁이 수축됐을 때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안 돼요, 이때는. 자, 그렇잖아도 태반조기 박리로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자궁수축제까지 투여해서 진통을 더 유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태반조기 박리도 임신을 유지할 때까지 유지하다가 태반조기 박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분만을 해야 돼요.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네요. 자, 2번. 저혈량 치료를 위해서 생리식염수나 링거액을 투여한다. 출혈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출혈에 대비해서 생리식염수나 링거액을 투여하고요. 출혈이 심하지 않고 경관계대와 태아광이 계속되면 질분만을 시도하기도 한다. 자, 그런데 태아곤란증이란 태아가 곤란한 상태예요. 아니,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곤란한 상태에 뭐가 있겠어요? 숨쉬기 힘든 상태죠. 그래서 태아의 심음이 떨어지는 태아곤란증이 관찰되면 즉각적인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5번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및 장애가 나타나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규정한다. 파종성 혈관 장애가 뭐냐면 우리 태반조기 박리의 특징적인 증상이 혈액응고 장애가 나타나요. 이 파종성은 파종이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걸 우리가 파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종성 혈액응고 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응고 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혈액응고가. 우리가 혈액응고 장애가 이 태반조기 박리에서 왜 나타나냐면요. 그 안에서 이제 출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반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안에서 출혈이 있으니까 내 몸 안에서 간에서 혈액응고 물질을 만들어내서 이쪽에 출혈이 되지 않게 다 보내요. 네. 그럼 문제가 뭐냐? 이미 내 몸 안에서 혈액응고 물질을 다 만들어서 소진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분만할 때도 출혈이 되겠죠? 이 출혈에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혈액응고 물질을 미리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출혈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혈액응고 장애가 나타나면 원인을 파악하고 빨리 교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 수혈을 공급한다든지. 그래서 태반조기 박리의 증상으로는 심한 복부 통증을 수반한 암적색의 질출혈이나 목판 같은 수축을 보이는 자궁이 보일 수 있고요. 진통이 오는 거죠. 자, 그리고 혈액응고장애나 뇌출혈, 쇼크 증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합병증으로는 혈액응고장애 아니면 출혈이 심해서 저혈량성 쇼크,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저산소증, 무산소증, 태아 사망까지 이르는 거다. 치료 및 간호로는 출혈이 심할 수 있으니까 쇼크에 대한 처치로 트렌델렌버그 체위, 다리를 올려주는 체위, 그리고 혈액응고 장애를 교정하기 위해서 수혈하는 거, 아니면 응급제왕절개 수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치 태반과 태반조기 박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무통성 질출혈이나 질출혈이냐 아니면 통증을 수반한 질출혈이냐 이런 문제로 많이 물어봤었어요. 여기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를 진행을 하는 건 아직은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임신성 고혈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임신 중독증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3번이 정답이죠. 자, 1번 보시면 임신성 고혈압은요. 보통 임신 20주 이후나 산육 초기에 발생을 해요. 산육기는 뭐예요? 분만하고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는 기간을 산육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육 초기에 발생을 한다. 임신 20주 이후래요. 우리가 산전 관리를 앞에서 문제 풀었을 때 적어도 몇 주 전까지는 받으라 했죠? 20주 전에. 왜? 20주 이후부터는 이렇게 임신 중독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 20주 이후나 산육 초기에 발생하는 거고요. 자간전증은 고혈압 단백뇨 부종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간증에는 자간전증은요. 자간증이 나타나기 전 증상이에요. 근데 자간증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경련이 동반돼요. 임신 중독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혈압, 체중, 단백뇨, 소변 검사를 측정을 하고요. 임신 중독증의 원인으로는 20세 이하의 초임부거나 다태 임신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간전증으로 인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거 1번이죠. 왜 태아 성장이 안 될까요? 우리 자간전증은 특징적인 증상이 혈압이 높은 거죠. 혈압이 높다는 건 혈액 공급이 잘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태아는 혈액을 통해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엄마 혈압이 높다 보니까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태아 성장이 지연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우리 앞에서 임신 후반기 질출혈에서 고혈압과 관련된 질환은 뭐였어요? 태반조기 박리죠.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태아 성장 지연이나 태반 조기 박리나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지속적인 태아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간전증에서 자간증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증상으로 옳은 거 4번이 정답이죠. 1번에 보시면 요량의 급격한 감소예요. 우리가 그 혈압이 높으면요. 그냥 단순 혈관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장기는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장기가 손상되는 거예요. 우리 그 혈액 속에 노폐물이 형성되면 이 노폐물은 어디로 빠져나가요? 신장으로 빠져나가야 되죠. 그리고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어떡해요. 그 혈압이 높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신장이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수분을 배출을 못해요. 밖으로 못 빼내고 부종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핍뇨 증상이 나타나고 위경련이 아니라 심하고 명치 끝에 통증이 나타나요. 간에도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쪽에 통증이 나타나고 얼굴과 손가락에 염증이 아니라 부종이 나타나요. 이게 보통은 우리 그 임신을 하게 되면 어디에 부종이 생긴다 그랬어요? 하지 부종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서 자간증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증상으로는 얼굴과 손가락의 부종이 심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토 증상. 태동이 중지되는 거는 태아가 사망을 한 거죠. 이 외에도 심한 두통이 지속된다거나 현기증이 일어난다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게 자간증의 위험한 증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니까 손상이 되니까 핍뇨 증상, 그리고 간에도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심화부 통증, 그리고 얼굴과 손가락의 부종. 보통 얼굴과 얼굴에 부종이 생기는 건 신장 장애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지속적인 구토와 두통, 그리고 어지러움, 시야가 흐려지는 것도요. 우리 눈에도 혈관으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혈액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시야가 흐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망막이 손상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